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손님 박동훈입니다. 어우, 아주 그냥 이번 주 그냥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고. 지금 오늘 7월 12일 수요일 밤 9시 13분입니다. 평소보다 13분 늦었는데 네, 제가 지방에 강의 갔다가 오면서 네. 막 집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정리하고 부랴부랴 전화 받느라고 살짝 늦었습니다. 야, 이렇게 바쁜 은퇴 생활을 보내고 계신 분이 이게 많으실까요? 아니 아니 사실은 저는 오늘 오늘 이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재밌는 경험을 한 게 영어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저의 이제 영어 구책 한 권 외워봤 일을 보시고 영어 동아리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서울 계시는 PD님이 이렇게 지방까지 강의를 오신다고? 그럼 오셨으면 한 번만 하고 이렇게 가시긴 너무 가잖아. 우리 학교 이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 왜 지역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반을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금 하는 어떤 그런 또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진로 특강을 따로 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지 뭐 이래가지고 2타임을 뛴 거예요. 오늘 강의를 한 번 가서 한 학교에서. 근데 제가 오늘 정말 재미난 경험을 했어요. 어떤 재미난 경험을 하셨어요? 어떤 재미난 경험이냐면은, 제가 사실은 요즘 책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일자리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도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1995년도에 제레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을 쓰고 그랬다면, 이제는 이제 앞으로의 일자리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온 책인데, 네. 이 책에서 내가 좀 인상적으로 본 대목 중 하나가 뭐냐면, 중산층이 점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냥 상류층은 아주 그냥 소수의 잘 사는 부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중산층이 급격하게 하류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게 이제 일자리의 미래라는 책에서 들려준 어떤 그 메시지 중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미국의 탄탄하게 중산층을 바치고 있던 사람들이 공장이나 회사에서 정규직 근로자들이었는데 네. 이런 좋은 일자리들은 자꾸 지금 자동화되고 하면서 대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이전도 많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중산층의 폭넓었던 두터웠던 중산층이 점점점 줄어드는데 줄어들면서 상류층으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하류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이게 일자리의 미래라는 책이었던 중요한 어떤 메시지였거든요. 네. 근데 내가 오늘 수업을 갔는데 영어 동아리 학생들은 한 성적이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학교에서 따로 이제 명문대로를 좀 진학시키기 위해서 따로 공부시키고 있는 상류층 학생들, 그러니까 두 반을 내가 강의를 한 거잖아요. 네. 이게 무슨 극과 극 체험도 아니고 앞에 시간에는 영어 동아리 수업 시간에는 애들이 절반이 자는 거예요. 그래도 영어 동아리인데. 그러니까 영어 동아리고 명색이 내가 그래도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저자고 영어 동시 통역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리고 그냥 통역사도 그냥 통역사가 아니라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영어 D를 받던 사람이 혼자 독학을 공부해서 어떻게 동시 통역을 쓰는가 이런 나름의 스토리가 있는 얘기를 나는 해주러 갔는데 네. 자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라요. 네. 그냥 엎드려서 자요.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애들이 40명 중에서 한 20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간에 딱 끊었어요. 한 30분 좀 남은 상황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제가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애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애들을 상대로 내가 무슨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제가 그런 거예요. 아니 난 그래서 항상 내 나름의 건 뭐냐면 수업 시간에 절반 이상이 엎드려 잔다면 그건 더 이상 내가 앞에서 서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머지 절반 애들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절반 애들도 너무나 힘겹게 그 졸음과 싸우고 있는 게 보였고, 아니 정말로 열심히 듣는 친구들이 만약 있었으면 나는 그렇게 못하죠. 나도 미안해서. 아니 우리 또 이 김민식 작가의 이 입담은 사실 졸기 힘든데. 아니야. 근데 진짜로 애들 그러고, 그래서 내가 너무 멘붕이었는데 그 다음 이제 진로 특강을 했잖아요. 네, 똑같은 학교에서 교실만 옮겨가고 세상에 여기는 들어가자마자 소개에서부터 애들이 박수를 치는데 열광적인 박수를 치는 거예요. 강의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딱 보고 느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게 우리는 경제 구조상에서 중산층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그래도 한 중간 정도 하는 친구들이 두텁게 있고 그 중에서 미친 듯이 해가지고 좀 막판에 이렇게 좀 올라가는 애도 좀 있고 이렇게 근데 그리고 아예 그냥 공부 포기한 애들은 소수에 왜 그냥 쟤들은 그냥 공부하고 그냥 굳이 뭐 대학 안 가고도 우리는 살 거면 약간 이런 애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오늘 가서 느낀 게 뭐냐면 공부하겠다는 애들은 상위권 아이들은 소수고 대다수의 아이들이 점점점 이 학업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는 강의는 학업에 대한 강의는 아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삶에 대한 열정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이들이 너무 피곤해하는 게 아닌가. 나는 오늘 하여튼 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서울로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이 아니라 실은 오늘 그렇게 수업하고 나서,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 똑같은 학교에서 나 오늘 3번째 강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같은 학교에서 선생님들 학교 교직원 연수를 내가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교직원 연수를 했더니 선생님들 지난주에 했을 때 선생님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심지어 영어 동아리가 아닌데도 어떤 다른 동아리 선생님이 얘들아 이 수업은 니들이 꼭 들어야 돼. 이 PD님 강의를 내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 인생 강의야. 니들 한번 들어봐야 돼 하고 애들이 데리고 왔다가 애들이 다 자는 거예요. 데리고 온 애들도? 데리고 온 애들이 내가 선생님들한테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아이들한테 신청을 받으세요. 이런 분이 오는데 듣고 싶은 사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자기 주도적으로 여기에 와서 들은 아이들은 열심히 듣는데요. 근데 선생님이 권해서 그냥 별로 상관없는 강의를 억지로 나는 끌려와서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참여 태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하여튼 저를 지난주에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꼭 나랑 같이 저녁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저녁 식사까지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이 두 반이 이렇게 다를까요? 그랬더니 선생님들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코로나 이후에 두드러진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딱 보면은 중2, 3, 고1, 3년을 코로나와 함께 보냈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온라인 학습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공부에 열정이 있는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해요. 인강을 듣든 어떤 식으로든 하는데 원래 중위권 아이들은 그래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이걸 보고 지도를 받고 주위 애들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공부했던 애들인데 코로나 3년 동안 이 학습 태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놔버렸군요. 스스로를 놔버렸어. 나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중위권 학생들이 많이 얇아졌다고. 다 이렇게 많이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사회적인 어떤 이게 코로나의 어떤 후유증이 아닐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대전에 어느 동네이셨으세요? 몰라, 얘기 안 해. 그래, 유성구? 아니야, 몰라, 얘기 안 해. 아니, 대전이 사실은 카이스트 연구단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거기. 그쪽은 아니에요. 대덕 있는 그쪽은 아니에요. 거기 만만치 않은 동네라고 들었는데. 그래요? 그쪽은 조용하지. 아니고. 그러셨군요. 오늘은 그러셨고, 지난 한 주에
또 날마다 액티브하고 다이나믹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건 그래요. 제가 요즘 네. 그 PT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7월 20일부터 이제 5주간 우리 큰딸이랑 대학생 큰딸이랑 유럽 여행을 가는데. 야, 이거 흔치 않은 건데 아빠와 딸의 유럽 여행.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5주간 내가 유럽 여행을 갔는데 내가 요즘 사실 왜 올해 말에 그 목표가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는 거라서 계속 헬스장 가서 다니면서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데 5주간 이제 운동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 게 PT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예 부탁을 한 거예요. 홈 트레이닝.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 숙소에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이 운동법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이제 지금 PT 수업을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네. 너무 재밌어요. 무엇보다 내 몸에 이런 근육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내가 그동안 헬스장에서 나름 혼자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네. 이게 사람이 운동은 결국은 자기가 쓰기 편하고 익숙한 근육 쪽으로만 운동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PT쌤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똑같은 네. 스쿼트도 이분이 자세를 잡아주니까 뻐근한 부위가 달라져요. 쓰는 근육이 다른 거야.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 거야. 똑같은 운동인데도 똑같은 기구 운동을 해도. 그래서 역시 이게 돈을 들여야 되나. 하여튼 열심히 배워서 맨몸 운동 가서 이제 여행 다니면서 하려고 PT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프리즌 브레이크 이런 드라마 보면 그 옥에서 깜빵에서 운동하는 거? 예. 약간 왜 그게 생각이 나죠? 필요하죠. 예. 제가 또 며칠 전에는 저 영화 봤어요.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 영화 있어요. 요즘 그런 영화를 합니까? 지금 이 영화가 제 패친들 사이에서는 화제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화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딱인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그냥 한 3시간 가까이 사람들의 인터뷰는 시종일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이 할아버지는 천재예요. 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진짜 나는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엔니오 모레코네는 진짜 천재였더라고요. 이분이 황야의 무법자에서 휘파람 소리. 그렇죠. 로 이제 하고, 그리고 미션 같은 OST에서는 오보에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다양한 가브리엘 소블. 그러니까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이렇게 하시고 막 온갖 별의별 희한한 소리들을 막 만들어서 이렇게 영화적인 어떤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딱 보는데 맨 첫 시작에 엔니오 모레코네가 그 노구를 이끌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기 이렇게 앉아서 악보 쓰기 전에 혼자 조용히 스트레칭 하면서 막 이렇게 몸 이렇게 막 몸 쭉 이렇게 하면서 운동 혼자서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영상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딱 보고 오래오래 저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루틴을 지키는 게 운동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아직 잠깐만 살아계신가요? 돌아가셨나요? 살아계시죠. 살아계셔요.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정말 진짜 옛날 영화부터 엔니오 모리코네인데. 근데 요즘까지도 퀸틴 타란티노의 헤이트풀 6, 헤이트풀 8인가? 그 영화로 아카데미 음악상 받으셨잖아요. 네. 그 영화는 최근작이고,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도 되게 왕성하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영화를 보면서 반가웠어요. 미션 임파서블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개봉일이다. 미션 임파서블은 지금 난리던데 재밌다고 막. 8월에 보겠습니다. 우리 박동원 부장님은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여행 여름 휴가 때 이제 큰맘 먹고 가족 여행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예, 날마다 그게 이제 오늘은 또 뭐 준비하고 요즘 또 유튜브가 찾아보니까 꼭 준비해야 되는 또 다이소에서 맞아. 사야 하는 꿀팁 여행자 보험의 꿀팁. 그치. 그러니까 다이소에서 사서 여행용품 사는 여행용품.
혹시 영상에서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나 없는 거 한번 챙겨보게. 뭐뭐뭐 얘기해요. 저는 어제 본 거에서는 발해먹이라고 들여보셨어요? 발해먹이 뭐예요? 비행기 타면 오래 가니까 힘들잖아요. 앞좌석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발을 이렇게 넣어서 걸 수 있는 해먹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진짜 참 다 있어도 별의별 걸 다 만드는구나. 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사소한 건데 이게 있으면 그 여행의 질이 확 높아지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요즘 저는 여행 가본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트렌드를 이제 막 따라잡고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쓰는 그 안에 가습을 해주는 마스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건조하니까. 그건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근데 보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있어야 될 것 같다.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저희 13시간 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 대체 아빠는 저런 것도 준비 안 하고 뭐 했어?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 너무 부러운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니야. 그러면 집만 너무 늘어나. 근데 나는 여행 갈 때 가족 여행이라서 별 상관없겠구나. 나는 여행 갈 때 조그마한 자물쇠는 하나씩 꼭 가지고 다녀요. 자물쇠. 그거는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할 때 바깥에 나갈 때 가고 나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 여행 앞두고 저기 앞에 이렇게 매일 수 있는 작은 가방 하나 이렇게 샀어요. 요즘은 또 이렇게 막 그 유명 관광지에서 소매치기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요즘 정말 장난 아닌가 봐요. 아니 왜냐하면 그분들이 3년간 영업을 못 하셨잖아요. 그간의 매출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는 그분들도 참 힘든 시간 보내셨겠구나 생각은 들어요. 또 이게 간만에 이제 해외여행을 나가 보니까 이 그간 또 기술 트렌드가 여행을 많이 바꿨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일단 제가 그 데이팩으로 쓸 가방을 하나 샀어요. 근데 가방이 굉장히 이제 그 비싸지 않은 가방인데도 여행에 최적화돼서 정말 잘 만든 건데 그 가볍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소매치기 방지용 기술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디자인 자체에서부터. 그런데 이렇게 가방 한쪽에 RFID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RFID가 이렇게 딱 그거 있잖아요. 저는 인식용치. 그게 뭔지 모르고 이게 왜 있을까? 근데 그 있는 자리가 그 여권을 넣으라고 돼 있는 자리에 여권과 지갑을. 오케이. 그래서 나 도대체 감을 못 잡았는데 어제 유튜브 보다가 알았어요. 이유를. 뭐야? 요즘에 그 여권 지갑이나 그러니까 그 지갑을 RFID 스키밍 방지용으로 나온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키밍 방지용이 이게 뭐냐면 그 요즘에 그 우리 여권에 보면 전자 칩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입국 할 때 보면 그걸 삑 얻어 대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우리 저 카드 있죠, 카드. 신용카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안테나 표시 있죠. 그거 있는 거는 마치 버스 카드 이렇게 찍 될 때 삑 하고 이렇게 결제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다 RFID 기술인데 이 소매치기들이 그 카드를 직접 훔치지 않아도 이 RFID 복제기가 있답니다. 복제하는 기계를 거리가 약간 있어도 그거를 쓱 5초 정도를 갖다 대면 복제가 된대요, 원격으로. 야,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뭐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아니 원격 복제 그 소매치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게 뭐 낯선 사람이 그 왠지 몸 가까이 와서 지갑이 있을 만한 데다가 이렇게 그 완전히 가까이 되지 않고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도 이렇게 얼쩡얼쩡 하다가 카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카피한 카드로 자기 카드 복제된 거예요. 그게 스키밍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접촉식 RFID는 뭐 버스나 지하철 카드 정도를 썼었잖아요. 그 외에는 우리는 카드를 쑥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결제되는 거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서양에 보면 애플페이처럼 이렇게 그 우리 버스 지하철처럼 띡해서 하는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카드에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당할 이유가 없지 않아? 아니에요. 요즘에 발급되는 카드들은 자세히 보시면 그 표시가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해외에서는 가게에서 결제를 할 때 걔를 밀어넣는 방식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접촉식 RFID로 맞아. 그럴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지하철에 있는 그 음료 자판기 같은 경우 안 꽂고 그냥 이렇게 갖다 삐 대면은 되는데 그게 그럼 RFID 방식이구나. 네, 근데 그게 그런 거네. 그 복제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막 찾아보니까 그 복제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복제 범죄가 꽤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복제를 많이 하는 대상은 그 도어락 있잖아요. 도어락에 요즘 카드 되는 거 있죠. 그거를 복제해서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전자파를 차폐해주는 지갑이라든지 그게 이제 여권 그 케이스 가방에 이제 RFID 표시가 그쵸. 있는 게 그걸 차폐해주는 기능인 거야. 그거였던 거예요. 세상에. 야, 그래서 이거 보고 나니까 이거 무서워서 어디 가겠나.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지 뭐 오히려 알고 나면은 못 다닐 것 같은데 불안해서. 근데 이제 만약에 뭐 그런 거를 안 갖췄다. 근데 물론 그런 제품을 파는 쪽의 마케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살짝 해보긴 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꽤 먼 거리에서도 복제가 되는 것처럼 막 광고를 하는데, 우리 뭐 버스카드 대보면 너무 먼 거리는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지. 네, 말이 근데 안 되지. 복제는 조금 거리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카드는 그런 서비스가 많잖아요. 결제가 되면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지. 시도를 해서 바로, 결제 실패 바로 문자 오죠. 그렇지. 예, 그래서 문자 오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놔라. 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데도 보니까 핀테크가 적용이 돼서 옛날에 여행자 보험 하려면 이렇게 뭐 입력할 게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카카오페이 같은 데서 보험사를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 내놓은 거를 저는 해봤는데, 이미 얘가 많은 정보를 내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얘는 잘 활용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선택한 옵션, 액수, 그치. 예, 그다음에 비행 편명을 입력을 하면, 예를 들면 그게 지연이 됐다. 그러면 지연된 시간을 얘가 직접 실시간으로 연동을 해서 내가 보험금을 요청하기 전에 알아서 준다든가 이 핀테크가 이렇게도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하여튼 요즘에 이렇게 요즘의 여행 트렌드를 보면서 테크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 있구나. 여행 많이 바꾸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난 항상 느끼는 건데 재미난 건요 뭐냐면 이걸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지 모르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난 항상 박동원 부장님 보면은 항상 이 신기술이라든지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촉을 세우고 있어가지고 이런 걸 잘 감지해내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그게 또 놀라워. 그래서 박동원 부장님을 곁에 두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여행 정보? 예전에 보면 그 제가 1997년에 유럽 배낭여행을 이제 제대하면서 다녀왔는데 그 당시에는 론리 플래닛이란 책이 그치. 예, 굉장히 이제 오로지 그거였지. 예, 핫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행 박사라는 우리나라 책도 있었고 론리 플래닛은 잉글리시가 되는 분들이 이제 가지고 다녔지. 근데 사실은 저는 한국어에서 나온 여행 책자보다 많은 사람들이 론리 플래닛을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론리 플래닛이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정보 양이 훨씬 많고 종이가 얇고 가벼워 사실은. 맞아. 우리 책들은 두껍고 안에 막 사진 들어가 있고 막 그런데 진짜 론리 플래닛 보면 얘들이 막 우겨 넣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죠? 네. 아니 그때는 그 론리 플래닛을 저도 그때 처음 접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걔네들이 이제 그때도 이미 특파원 시스템? 통신원 시스템을 써서 빠른 시간에 업데이트를 하고 맞아. 예, 정보의 품질도 다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그 종이로 된 여행서의 의미가 없죠. 예, 그게 많이 퇴색될 수밖에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럼 여행 정보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습득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지. 그 각 도시에 가면 그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우리가 빨리 익혀야 편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도시마다 교통카드를 샀어야 됐어요. 그죠? 근데 그게 올해 많이 트렌드 변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카드 있죠? 접촉식 RFID 카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티머니도 그거의 일종인데 우리나라에 오면 그걸 사서 써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뭐 그렇죠. 홍콩에 가면 그 나라의 교통카드를 사야지. 그렇죠. 뭐 옥토퍼스. 맞아. 뭐 영국 가면 메트로. 뭐, 예, LA에 가면 뭐 탭. 뭐 일본에 가면 수이카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맞아. 예,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런 고 RFID 카드를 가져가면 거기서 바로 쓸 수 있는 도시들이 늘고 있어요. 어떤 도시는 그 카드 자체를 비싸게 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대체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아는 만큼 여행의 경비를 줄이고 더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스마트 트래블. 야, 이게 사실 이 얘기는 또 갔다 오셔서 또 아마 또 쫙 한번 브리핑 해줘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참고로 네. 나는 박동원 부장님을 어떻게든 빨리 영업을 해가지고 그 예스24 크레마 북클럽에 내가 가입을 시키고 싶은 게 왜냐하면 네. 나는 여행책자 별로 지금 고민을 안 하는 이유가 크레마 북클럽에 다 있어요. 아, 여행사가요? 파리 홀리데이라든지 뭐 북유럽 여행 하면서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도시를 치잖아요. 네. 그러면 유명한 도시들이라든지 독일 여행 하면서 각 여행책자들이 전자책으로 다 있거든. 나는 종이책은 안 나와요? 그 책들은 종이책으로도 나와요. 근데 종이책으로도 나온 것을 전자책으로도 이 북클럽 대여 서비스로도 올려놨기 때문에 월 5,500원 내고 그냥 전자책에서 가면 나는 전자책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왜 인터넷에서 블로그라든지 구글 검색해서 여행지 찾는 거하고 네. 때로는 왜 책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쫙 그냥 1박 2일 하이라이트 일정 뭐 이런 거 이렇게 맞아요. 일목요연하게 맞아요. 책이 주는 또 어떤 그 포만감 있잖아요. 지적인 포만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여전히 전자책으로 여행책 가이드를 읽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저희 이제 가는 목적지가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지. 근데 주로 암스테르담을 가시잖아요. 근데 저의 목적지는 암스테르담 일정은 굉장히 작고 로테르담과 델프트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종이로 된 여행서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그쪽은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 여행서는 그래도 일단 시장이 커야 돼. 파리, 뉴욕, 뭐 이런 식으로 런던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위주로 이렇게 여행서 책이 나와 있어서 아니 저기 그러네요. 처음에는 도서관을 뒤졌는데 도서관에는 없었고 없어. 맞아. 교보문고를 가봤는데 교보문고에도 이게 특이한 게 두 가지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도시 전통적으로 또 한 가지는 핫한 도시.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지아 같은 국가. 그렇지. 사실 요즘 핫한. 그렇게 큰 곳은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리고 뭐 일본에서도 어떤 소도시가 화제가 됐어. 그러면 그 화제가 된 도시에 대해서는 정말 귀신같이 많은 저자들이 달려들어서 책을 쏟아내는데 오히려 다양성은 종이책으로는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종이책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도시의 웹사이트를 가서 도시의 무슨 관광청? 그렇지. 네, 이런 정보만 좀 맞아요. 긁어서 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도 괜찮지. 이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뭐 제가 특정 업체를 뭐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해도 돼. 아니 잘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어디? 네이버 여행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네이버에 여행 섹션이 있거든요. 얘네가 베타 서비스로 여행 일정이라는 섹션을 마련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네이버가 보면은 항공권, 숙박, 그다음에 뭐 액티비티 이런 거 여행 패키지 상품 이런 거 팔거든요. 근데 이걸 로그인 해가지고 그런 걸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일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는 곳과. 그거를 개인화로 이렇게 몇 군데 포인트를 넣어주면 일정하고 내가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한다. 비행 편명은 뭐다. 어디에 묵는다. 물론 그 중간에 빠진 곳이 있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하면 AI가 이 사람의 동선을 파악해서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이 사람 비행기 타고 내려서 다음 목적지 어디구나. 그러면 그거를 그 시간에 맞춰서 바로 여기 내려서 어디 가서 뭘 타고 가면 여기 돼요. 이야. 그리고 이 도시엔 이런 하이라이트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찝어가지고 당신이 넣으면 그냥 그걸 이렇게 내가 배열을 막 바꿀 수 있거든요. 배열하는 거에 따라서 일정이 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AI 코디네이터? 해봐야겠다. 이런 게 또 발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트리플인가 하는 또 앱이 있어서 이미 이런 시장이 있대요. 그런 시장이 또 있어. 야, 그래서 1997년 과는 그치. 야, 그 완전 원시 시대와 여행에 있어서는 97년 얘기하니까 나는 첫 여행이 92년도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일 때 이제 유럽 배낭여행 갔다가 그때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대학 선배를 만난 거예요. 그 선배는 삼성전자를 다니다가 2년 만에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그 여행을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어. 근데 그 선배가 1992년에 나보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그때 막 우리가 이제 그때 우리가 배낭에다가 뭘 가지고 다니냐면 유럽 지도, 그리고 유레일 지도, 기차역 지도, 그리고 내가 가는 도시의 지도 몇 개들 막 이걸 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녔단 말이죠. 선배가 딱 그러는 거야. 민식아, GPS라는 기계가 있어. 그것도 GPS라고 안 했어. GPS 리스판더인가 그랬어. GPS 수신기라는 기계가 있어. 그 좌표 나오는 거. 이걸 네가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사하라 사막 가운데에서도 네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나온단다. 근데 그게 그때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도시락 우리가 이제 흔히 쓰다고 하는 도시락 있죠. 네. 도시락만한 크기의 어떤 그 GPS 기계가 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1992년 당시에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 나중에 여행 다닐 때 아마 다들 이거 들고 다닐 거야. 이거만 있으면 지도는 없어도 돼 막 그랬거든요. 그분이 그걸 들고 있던가요?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그분도 그냥 어디서 얘기만 들은 거야. 최첨단 내가 그거를 어디 가서 봤냐면 몇 년 전에 내가 미국에 갔다가 스미소니언 과학박물관 갔다가 1992년도 그 GPS 수신기가 있는 거야. 내가 보고 이거구나. 나는 우리가 정말로 좋은 시대라는 거는 이제는 손바닥 안에 휴대폰 안에 GPS 수신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 GPS 수신기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단일 기계로서 꽤 큰 부피가 큰 물건이었더라고. 그랬겠죠. 하여튼 여행 다니기에는 최고의 시절. 언제 떠나시나요? 그건 비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방송은 어떻게? 방송은 쉬는 것도 가끔 쉬는 것도 맛이죠. 그렇죠. 네,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네. 휴가를 드리고. 하여튼 언제 올라올지 모르지만 다음에 올라올 때는 아주 풍성한 유럽 이야기, 네. 유럽이라기보다는 네덜란드 델프트와 로테르담 이야기가 쫙 나오겠군요. 사실은 오늘 다른 걸 하나 준비한 게 있었는데. 뭐? 얘기해봐. 이거는 운만 띄워놓고 그러면 다음에 해드려야겠네. 좋아. 이거 오늘 짧게 이게 저기 IT 트렌드 읽는 습관이란 책을 사실 오늘 제가 들고 왔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해. IT 그럴까? 트렌드 읽는 습관. 왜냐하면 나는 나대로 오늘 들고 온 책이 있어. 어머나.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 이야. 가능한 더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하라라는 메시지를 가진 책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외국 책인가요?
예, 존 크럼볼츠, 라이언 바비노. 그러면 제목을 영어로 하면 fail fast? 않고 이게 뭐더라? 하여튼 달라요. 이분들이 네.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하는 팀인데요. 네. 벤처 사업들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하다가 가능한 더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하라라는 메시지를 이제 도출해내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 싶다면 먼저 엉망인 음악을 수없이 연주해 봐야 한다. 아하. 언제나 탁월한 결정을 내리는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다면 먼저 진부한 결정을 내리는 일정 시간을 보내야 한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먼저 형편없는 중국어를 많이 해야 한다. 확 와닿죠. 어떤 얘기인지.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러면 그 IT 책이랑 빠르게 실패하기 책을 가지고 우리 그러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해요. 아마 유럽 얘기가 넘쳐서 그 책 얘기는 한참 뒤에 나올 것 같다, 그지?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참 지난주 방송에서 그 챗GPT 앱 네. 그러니까 박동원 부장님 아이폰 사용자지. 네.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게 문제야. 당신들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아. 애플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애플 앱만 애플용 iOS용 챗GPT 앱은 나와 있는데요. 네. 안드로이드용 앱은 아직 시장에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네. 말이 절반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 저처럼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 가가지고 챗GPT 앱을 다운받고 유료 결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 가짜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리고 뭐 에스크업? 아수겁? 그 앱 소개해 주셨죠? 맞다. 아수겁. 맞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에도 또 즐거운 수다를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다음 주는 확실히 쉬고요. 네. 아마 8월 달에 찾아뵐지 않을까 싶네요. 8월 달에.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때까지 그때 또 몸 만나요. 건강히 잘 네. 다녀오십시오. 이럴 때는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헤어질 땐 뭐라 그러죠? 솔롱? 솔롱. 예. 나도 아마 다음에는 내가 이제 특파원이 되겠구만. 네네. 그치, 나는 8월 말까지니까. 네. 어느 도시가 될지는 그때 통화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한번 네. 봅시다. 예. 따님과 평화로운 여행. 알았어. 즐거운 여행. 네. 재미난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예. 그렇죠. 들어가. 예.